한국군이 보유한 탄약 저장 능력은 단순한 물류 자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장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며 세계 군사 균형을 한순간에 흔들 수 있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으로 탄약 재고를 소진하며 허덕이는 동안 한국은 이미 300만 발 이상을 확보하고 매년 20만 발 이상을 추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미 정부의 요청으로 155mm 포탄 50만 발을 긴급 대여했을 때조차 한국군은 자국 전력에는 전혀 공백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실제 수치와 준비 태세가 뒷받침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비축량의 배경에는 전국 산악지대에 숨겨진 대규모 지하 탄약고 네트워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화강암을 천연 방벽으로 삼아 핵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심지어 내부 온도와 습도를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으로 항상 최적 상태로 유지하며 전시에는 단 20분 만에 탄약을 출고할 수 있는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미군조차 미 본토보다 더 촘촘하고 효율적이라고 감탄할 정도입니다. 국제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군의 이 탄약고 체계를 싱글 네이션 전역급 화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단일 국가가 자주포 300문을 동시에 가동하더라도 최소 45일 동안 끊임없이 포격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많은 포탄을 쌓아둔 것이 아니라 생산 저장 운용이 하나로 연결된 완전한 전쟁 지속 능력을 갖춘 구조입니다. 미국 국방부 역시 인도 태평양 작전 계획에서 한국의 탄약 자산을 전략적 비축 목록에 포함시키며 실제 전시에 활용할 것을 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능력은 공개적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한국군은 첨단 정밀 타격 무기나 화려한 전투기만큼이나 이 순간 압도 화력이라는 전술카드를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전선이 형성되기도 전에 적의 주력과 보급선을 한꺼번에 소멸시킬 수 있는 이 카드야말로 한미 연합사령관들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숨겨진 비밀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한국의 지하 탄약고는 단순히 땅속에 파묻은 창고가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군사공학과 지질학 그리고 물류공학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구조는 캐버형이라 불리며 자연 안반인 화강암을 그대로 활용해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핵 직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이러한 지형적 장점은 한국 산악지대에서만 얻을 수 있는 천연 요새이자 인공구조물이 줄 수 없는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위치 선정 과정 또한 치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군은 전기탐사법과 지반 분석을 통해 지하구조의 안정성을 정밀 측정하고 지하수 흐름까지 파악해 습기와 침수를 최소화하며 AI 기반 기상 데이터 분석을 결합해 사계절 온습도 변화를 예측하고 최적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설계로 이어갑니다. 그 결과 어떤 계절에도 내부 온도와 습도는 포탄 보관에 가장 이상적인 범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탄약고의 진정한 위력은 속도에 있습니다. 경보가 울리면 20분 안에 첫 팔레트가 트럭 적재대에 올라가는데 이는 단순한 인력 동원으로는 불가능한 시간이며 비밀은 자동화된 이송 시스템과 궤도차륜 겸용 터널에 있습니다. K9 전용 K10 탄약 제급차가 탄약고 내부로 직접 진입해 포탄 104발과 장약 504개를 자동 팔레트 로드로 싣고 곧바로 출발합니다. 시스템 덕분에 부대는 대규모 포격 준비를 불과 수십 분 만에 완료할 수 있으며 미군 관계자는 이를 보고 우리는 하루가 걸리는 절차를 한국은 20분 만에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탄약 출고부터 전선 배치까지 모든 과정이 ERP급 군수 소프트웨어에 의해 통제되고 회사가 초단위로 내부 환경과 재고를 체크해 데이터 레이크로 전송하며 AI가 출고 우선순위를 즉시 재정렬합니다. 이런 정밀한 체계는 단순히 빠른 출고를 넘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을 즉각 공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덕분에 한국군은 전선 전체에 균형 잡힌 화력 공급을 유지하면서도 특정 지역의 화력 밀도를 순간적으로 3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강 미군조차 혀를 내두른 한국 지하 탄약고의 실체이며 이 시스템이 진정한 빛을 발하는 순간은 K9과 K10이 결합된 이동식 화력 플랫폼이 가동될 때입니다. 다음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K9 자주포와 K10 탄약 제급차의 조합은 한국군 포병 전력의 심장을 뛰게 하는 쌍두마차이자 지하 탄약고의 잠재력을 전장에 풀어놓는 핵심 도구입니다. K10의 탄생 배경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998년 삼성항공과 부산대 연구팀이 탄약 운반 자동화 개념을 처음 구상했으나 예산이 동결되면서 개발이 중단될 위기에 몰렸고 실제로 프로젝트는 폐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았고 K9의 기존 부품을 재활용해 비인가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집념을 보였으며 이무단 개발이 결국 한국 포병 역사에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2005년 지상군 요구 성능 시험에서 K-10은 완전 자동화 제급탄 시스템으로 합격점을 받았고 K9과의 결합 운용을 전제로 정식 채택되었습니다. K-10은 최대 포탄 104발과 장약 504개를 탑재할 수 있으며 궤도형 차체를 이용해 험지를 돌파하고 탄약을 전방까지 직접 운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당 최대 12발의 재장전 속도를 자랑하며 승무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도 전 과정을 자동화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포대는 전투 중에도 끊김없는 화력 지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 시스템과 결합했을 때 진정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K9은 155mm, 52 구경장 포신을 장착해 최대 사거리 40km 이상에서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며 MRSI 기술을 통해 최대 6발을 서로 다른 포구각으로 발사해 동시에 목표에 도달시킬 수 있습니다. 2024년 미 육군 평가에서 K9A1은 6발을 43초 만에 발사하는 기록을 세워 미군 관계자들로부터 기동성과 화력 지속성 모두 세계 최정상급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화력 보강이 아니라 작전 개념 자체를 바꿉니다. 지하 탄약고에서 K-10이 포탄을 실어 전방 K9 배터리에 공급하면 포병 부대는 초반 15분 동안 압도적인 포격으로 적의 전선을 지워버리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지속 타격 단계에서도 K-10은 끊임없이 보급을 이어가며 전선 화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합니다. 실제 전시 시나리오에서 이 체계는 초기 전력 소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장 주도권을 빠르게 확보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K-10은 미국산 M795, XM1113 포탄까지 완벽히 호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4년 미 유마 사격장에서 실시된 실사격 시험에서 이 호환성이 입증되자 미 국방부는 한국 비축분을 인도태평양 전략 예비탄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국 작전 계획 속에서 한국군 포병이 핵심, 보급 노드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K9과 K10의 결합은 지하 탄약고라는 거대한 잠재력을 실전에서 해방시키는 열쇠이자 한국군이 단기간에 전장을 장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음 사부에서는 이 조합이 실제 전장에서 어떤 단계별 화력 운용 전략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군의 화력 운용 전략은 단순히 사거리가 긴 무기를 많이 보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투의 전개를 단계별로 설계 초반 압도, 지속 타격, 장거리, 정밀 타격이라는 3중 구조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하 탄약고, K9 자주포, K10 제급차는 모든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선 지우기입니다. 합참은 유사시 각 전선별로 K9, K55A1, K105A1을 혼합 배치해 사거리 18km에서 60km 구간을 격자처럼 덮으며 적의 전방 진지와 포병 거점을 동시에 초토화합니다. 평시 탄약 집계는 기밀이지만 2024년 국방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군은 270문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72%가 장포신 52 구경장형입니다. 반면 북한은 최대 사거리 27km에 불과한 구형포가 다수를 차지하며 보유 대수도 약 300문 수준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의 우위가 아니라 초기 포격에서의 화력 밀도가 이론상 3배, 표적 처리 속도는 6배 이상이라는 격차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속 타격입니다. 전선이 혼란에 빠진 상태에서 K-10 제급차는 포탄 104발과 장약 504개를 싣고 전방 K9 포대까지 끊임없이 왕복하며 분당 최대 12발의 재장전 속도를 유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모든 작업을 자동화로 수행해 적의 역포격에 노출될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실제 야지 시험에서 K-10은 10분 만에 완전 탄창 교체를 마쳤고 이를 통해 한국군 포대는 적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화력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거리 확장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랩탄 2000발이 이미 54km급으로 생산을 마쳤고 2025년 말부터는 60km급 장사정탄 양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탄약은 베이스 블리드와 복합 추진 기술을 적용해 K9 표준 포신으로도 러시아 ES-35 수준의 사거리를 구현하며 서해 북방한계선 NLL 방어 전략에서 새로운 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게다가 한미 공동시험에서 정밀 유도 키트를 결합해 CEP 30m 이하의 정확도를 증명함으로써 2026년 이후에는 전체 탄 소비량을 50% 줄이면서도 동일한 타격 효과를 내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 세 단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면 한국군은 전선에서의 주도권을 빠르게 확보한 뒤 장거리 정밀 타격으로 적의 지휘 보급 체계를 무력화하고 이후 지속적인 압박으로 전투 의지를 꺾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화력 운용이 아니라 전장의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개념이며 동맹국 작전과 연동될 경우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다음 5부에서는 이러한 화력 구조가 남북한 군사력 비교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장기전 시나리오에서 한국이 어떻게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남북한의 포병 전력 비교는 단순한 숫자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질적인 차이가 훨씬 더 결정적입니다. 한국군은 270문이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72%가 사거리 40km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장포신 52 구경장형입니다. 반면 북한군의 주력은 구형 D30 개량형과 EK9 등으로 최대 사거리가 27km에 불과한 포가 대부분입니다. 이 격차는 전선에서의 화력 밀도뿐 아니라 적 표적을 처리하는 속도에서 최대 6배까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한국군은 매월 20만 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탄약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전시에는 이 생산량만으로도 장기전에 버틸 수 있는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2024년 러시아로부터 최대 580만 발의 탄약을 공급받았다는 정보가 있지만 경제 상황과 생산 설비 수준을 고려하면 소모된 재고를 회복하는데 최소 7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장기 교전이 벌어질 경우 한국은 단순한 비축량뿐 아니라 지속적인 생산 능력에서 상대를 압도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하 탄약고의 존재는 전술적 유연성을 극대화합니다. 전시 상황에서 한국군은 특정 전선을 집중 타격하다가 필요시 다른 전선으로 화력의 무게중심을 신속히 옮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ERP 기반 군수 시스템과 K-10 제급차가 핵심 역할을 하며 전선 간 탄약 분배를 실시간으로 조정해 어떤 지역에서도 화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동맹 차원에서도 한국의 역할은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이 미국에 50만 발을 대여한 전례는 필요시 한국 비축분이 인도 태평양 공동 예비탄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CSIS 보고서는 이를 대서양 동맹의 생명줄이라고 평가하며 한미 공동 비축 체계가 실질적으로 지역 억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한국군의 포병 전력은 단순히 북한을 억제하는 수준을 넘어 동맹국 전체의 전장 지속 능력을 보장하는 역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우위를 기반으로 한국은 무기와 탄약 체계를 해외 동맹과 공유하며 세계 무기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다음 6부에서는 이 지하 탄약고 체계와 포병 전력이 어떻게 나토 표준화 흐름과 맞물려 한국산 지상무기 체계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지하 탄약고와 포병 전력은 국내 방위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해외 무기 시장과 동맹 전략에서도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이미 나토 국가들 사이에서 표준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지하 탄약고와 연계될 경우 공급, 운용 지속 지원까지 완벽히 이어지는 전력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폴란드는 이러한 흐름의 선두주자입니다. K2 전차를 대량 도입하고 일부를 현지 생산하며 K9 자주포와 결합된 기갑 포병 전력을 자국 내에서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는 단순히 전력 증강에 그치지 않고 K2와 K9의 생산 수출 권리를 확보해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인접 국가로의 확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면 동유럽 방산 시장에서 폴란드 한국 협력 모델이 하나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K2 전차는 120mm 55 구경장 활강포, 기동 중 사격 정밀도를 높이는 독자 사격 통제 시스템, 그리고 유기압 현수 장치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지형에서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합니다. K9 자주포는 155mm 나토 표준탄을 사용하며 장거리 랩탄 운용 능력과 자동 제급탄 시스템 덕분에 서방권 포병 전력 중 지속 화력 유지 능력이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이 두 플랫폼은 지하 탄약고와 연결될 때 단기간에 전장을 장악하고 장기전에서도 압도적인 지속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 또한 나토 국가들에 매력적으로 작용합니다. K2 전차는 서유럽 최신 전차 대비 30억 물결표 60억 원 저렴하며 K9 자주포 역시 독일 PZH, 2000 등에 비해 유지보수 비용이 낮습니다. 이는 장기간 대규모 전력을 유지해야 하는 국가들에게 중요한 선택 요소이며 폴란드가 초도 물량을 조기 수령하고 현지 생산 설비를 구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향후 5년간 한국은 K3 차세대 전차와 차세대 장거리 포탄, AI 기반 탄약 물류 시스템을 통해 이 패키지를 더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산 지상무기 체계는 나토 전력 표준화의 실질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동시에 지하 탄약고 K9-K10으로 이어지는 전장 지속 체계는 인도 태평양과 유럽 양쪽에서 동시에 운용될 수 있어 세계 무기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방산 수출국이 아니라 전장 설계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하 탄약고에 보이지 않는 힘과 K2, K9의
가시적인 화력이 결합할 때 한국군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시간과 속도를 지배하게 되며 이는 세계 어느 군데도 무시할 수 없는 전략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